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7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또 최근에 매도를 하던 그런 추세를 바로 이렇게 매수로 갚아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 위주로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2,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40억 매수, 기관 투자자는 1,7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코스닥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조금 상승 조절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줄곧 고점을 찍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670포인트에서 240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반등을 좀 하면서 이제 247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하락폭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이 건설사들의 부채, 그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인플레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밀리면서 고금리가 유지되는 그런 우려감으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N자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4일 정도 연속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천억 매수를 하면서 전날, 전전날 많은 매도를 진행했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이제 반등을 해주었고요. 그동안 이제 1월 중순에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좀 매도를 힘을 주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다음 주에 대한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다시 들어와 준다면 코스피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양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와 주면서 이렇게 오늘 1% 이상 반등을 시켜주었습니다. 코스닥은 84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처럼 코스닥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폭도 코스피보다는 크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자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적절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추가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21선, 5일선이 수렴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4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코스닥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틀 정도 매수를 했고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 반등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시장은 5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1334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환율도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증시에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한번 꺾어주고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반등을 해줄지는 사실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결국에는 저항을 맞으면서 쭉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율도 1330원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 주었는데 빠르게 올라온 만큼 그런 이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그런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 환율도 다시 빠르게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반등했고요. 니케이도 꾸준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을 빼고는 지금 모든 증시들이 다 반등을 해주었고요. 완연한 반등 추세가 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혼조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증시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연초에 하락하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만회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는 추세로 꺾어가는 듯 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74.5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2.6달러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투기형 상품도 아니고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2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1월 11일에는 3.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월 말에는 2.8달러까지 6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정말 이제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너지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시장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좀 올라왔는데요. 4.15%까지 올라와주면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졌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4.1%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은 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 하락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더 빨리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국채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 미국 국채 가격 하락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채에 대한 발행을 줄이거나 미국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너도 나도 매수하는 그런 인기 있는 품목이 되어야지 가격이 반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대 계속 국채금리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 분위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2.37% 상승했고요.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회복하면서 오늘 이번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반등과 함께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이슈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160만 주로 여전히 거래량은 주고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전전날도 그렇고 뭐 한 달 내내 한 달 이상 계속 2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60원이 내려봤자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틀 동안 올려가지고 그대로 원점으로 만들어 놓았죠. 결국에는 100원만 떨어진 상황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오랫동안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4%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흐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원복이 되면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 흐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이 차트 가지고 계속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바닥이 깨졌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와 주면서 그럼 다시 60일선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차트를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으면 주식으로 다 돈을 벌었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트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내일 어떻게 된다, 내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의 이 횡보 구간을 만들고
거기서 수렴 구간을 만든 다음에 한번 위로든 아래로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락이긴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 거래량이 터지는 조건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증시에 대한 하락으로 같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증시가 회복하면 다시 원래대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박스권은 꾸준히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회복을 해서 이제 15,000 중반 후반으로 다시 갔을 때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그 소스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곡차곡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달 정도 동안 지금 이렇게 의문구름 안에 갇혀가지고 큰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는데 의문구름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한번 줄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 이탈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겹고 지겨운 횡보 구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준다면 그 매도 물량이 다 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조금 있다가 내가 팔면 올라가는구나 라고 또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이 힘든 구간을 이제서야 코스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런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경기 사이클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도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2년, 3년에 대한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주식 안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1년, 2년 뒤에 주식이 또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그 구간에 또 들어가겠죠. 그럼 고점을 잡고 또 거기서 2년, 3년을 버티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 시기에 물려가지고 네, 힘든 구간을 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이클을 여기서 지금까지는 여기서 매수하고 지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구간에 이제 매도를 했다면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그 투자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시기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금리 인상 시기고 여기는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꼭 이렇게 절대적으로 들어맞지는 않고요. 금리가 이제 인상되기 직전부터 이미 주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아주 가격대가 낮은 구간에 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차트는 더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18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33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양매수 진행되었고 금융투자가 8만 6천 주 매수, 투신이 7만 7천 주 매수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투신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특별하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와서 거래량이 좀 같이 증가해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투신 투자자가 단기로 들어오거나 그럴 때 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단기로 빠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수급이 지금 서서히 좀 들어오는 것인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기대하던 소식을 나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밀린 것 같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수 진행했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관련 테마들도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진파워, 한전기술, 우진, BHI, G2파워 모두 다 올라가 주었고요. 네, 관련 테마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꼭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테마에 대한 호재가 있다면 그 테마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별로 제가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이러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 에너지 관련 테마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718만 주입니다.
어제보다 18만 주 정도가 더 증가를 했고요. 모건셀리가 좀 매도를 크게 했던 날에 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자, 어디서 자꾸 공매도를 치는 것인지 모건스탠리는 대량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요때 와가지고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움직임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추가적인 이 공매도를 늘릴지 아니면 이쯤 해서 다시 상환을 시킬지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이 증시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올라간 것을 보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던 것을 보면 공매도 잔고는 늘지 않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많은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이제 소화를 시킬지는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700만 주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크게 뭐 변화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크게 많은 양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대차도 사실 1월 10일 이후부터는 크게 매수 매도가 별로 체결 상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멈추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은 외국인 추적 물량이 33만 주에서 동일하게 33만 주 똑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도 16만 주 매수, 오늘도 33만 주 매수해가지고 외국인 보율은 14.82%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전날에 매도했던 물량을 그대로 그 이상 더 매수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요. 이제 14.82%로 되면서 15%까지 약 0.1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정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매수를 해준다면 15%까지 외국인 보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 보율이 뭐 30% 이상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이제 비교를 하실 때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평소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이제 보유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 그 다른 종목이 얼마나 그 외국인 비율이 증가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0% 아래의 외국인 투자자 보율이었고요. 많아봤자 한 7% 정도, 8% 정도의 외국인 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짝 이제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최근에 많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지금 15%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계속 늘어나면서도 이렇게 역삼각형의 이런 거래량 형태를 띠고 있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만큼 지금 거래가 아주 멈추어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죠. 왜 거래가 점점 줄어드는데 움직이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크게 거래할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거래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기껏 해봐야 이제 200만 주씩 한 달 내내 해봤자 6천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세력 입장에서는 무슨 물량을 매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이제 발표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이제 곧 움직일 만한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1월 지금 19일 사실 오늘이었는데 밀리면서 1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소식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다 보았고 거래원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뭐 미래에셋증권으로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특별한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모관서울은 어제도 매도를 했습니다. JP모건이 이제 반대로 매수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매수 매도는 보이지 않았는데 모관서울이 추가적인 매도를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소식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해드릴 소식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원래 오늘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제 원전 확대를 하고 석탄을 축소하고 LNG 확대를 예상한다. 이게 이제 국민일보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게 완전히 저는 거짓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제 작성을 했을 것 같고 그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확정이 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서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전 확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보았던 4기에서 뭐 10기로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늘어나더라도 2기 정도 더해서 6기 줄어들더라도 뭐 1기 아니면 2기가 줄어들어서 2기에서 3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석탄 축소는 당연한 거고요. LNG 확대도 일단은 용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3기가트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LNG 확대도 예상이 됩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 신재생도 사실 같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수 발전, 수력 발전을 추가해서 또 한 3기가트 정도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달 말에 윤곽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언제 나올지도 지금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기를 이제 반영하기 원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산업부에서는 2기에서 4기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용인 반도체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활용이 높아야 된다라는 강조를 한 만큼 2기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4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4기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뜸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조바심이 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한 그런 이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용인 반도체의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 과연 이제 원자력 발전이 용인 반도체 단지의 클러스터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원자력 발전이 없다면 그것을 이제 어떤 에너지로 채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이제 의문이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비교한 것은 이제 대만과 미국, 독일 원전과 이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부터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만과 독일은 원전과 이별 중이지만 미국은 이별 중이지 않고요. 이 기사에서 나온 원전과 이별한다는 근거는 미국이 작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대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은 사실 원전 확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스마일리 원전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원전 발전 비중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가 줄었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장서서 SMR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도 맞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이 방향을 서서히 이제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SMR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대만과 독일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돌리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 상황을 보면요. 대만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만 가동이 될 거고 그 뒤에는 재생에너지로 이제 추가로 늘려서 그 공백을 메우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만이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만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이번에 라이칭더 당선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도 사실 20% 수준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를 가도 30%까지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지금 TSMC의 공장을 돌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아주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 전력이 24시간 내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태양광은 낮에는 효율이 높겠지만 밤에는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출력이 계속 차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그리고 해상풍력도 시간별로 달라질 거고 거기에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해상풍력이 돌아갔다가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또 멈추었다가 그 태풍이 온 날에는 또 해상풍력을 돌릴 수 없고 네, 그런 기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입니다. 근데 왜 대만은 그렇고 독일은 그렇고 해상풍력에 대한 이 비중이 높으냐? 대만이 어딨죠? 중국의 길목에 딱 여기,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한쪽으로 꾸준히 불어주는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북유럽 쪽에 위치를 해서 지금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 프랑스 있고 독일 뭐 이렇게 이제 유럽의 대륙이 있다면 독일도 이 북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해상 풍력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덴마크도 그렇고 이 북해 쪽에 있는 국가들이 해상 풍력에 대한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가 있죠. 그래서 편서풍이 불기는 합니다만 그 편서풍 자체는 아주 위에서 불어주는 이 바람이고요.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불어주는 겨울에 들어오는 그 바람과 여름에는 이제 반대로 남동풍이 불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해상풍력이긴 하지만 그 해상 자체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뭐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중국은 사실 땅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 쪽에는 원전을 깔고 뭐 사막 쪽에 이 일조량이 좋은 데서는 태양광을 깔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북쪽에는 또 해상 이 풍력을 깔고 그리고 대만 앞에 이 해상 풍력 자리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국가 영토도 작고 기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시사철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할수록 기후가 많이 바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후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 태양광의 전제 자체가 안정적인 출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시사철이 일정한 국가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거기에 사실 적합하지 않다. 그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린다고 한들 그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클러스 전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 자체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20%로 높긴 하지만 TSMC 공장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만으로 돌리겠습니까? 아직까지도 LNG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NG에 대한 가격을 제가 매일매일 천연가스 가격을 여러분들과 영상 초반에 확인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을 한번 보시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지금 2.6달러로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싼데 싼 만큼 천연가스를 많이 돌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여기죠. 이렇게 평소에 2달러, 3달러 왔다 갔다 하던 애가 갑자기 이제 이 21년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지고 8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거의 4배가 되는 상황인데요. 연료 자체가 이제 4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원자력 핵 연료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우라늄 가격이 높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라늄은 굉장히 이제 이 소모되는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이 연료의 특성상 우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LNG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소모가 되고 없어지고 또 새로 들여와서 수입해서 다시 또 소모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실제 가격을 바로바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름값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주유소 가보면 바로바로 올라가듯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 적자를 크게 본 게 지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현재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LNG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당장 신재생 에너지를 끌어다가 용인 반도체로 넣으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만 넣으려고 하니까 또 이제 동해에서부터 끌어오는 게 너무 많은 이제 구압 전선이 필요하고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바로 옆에 LNG 발전 단지를 지어서 이 용인 반도체만의 그런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LNG 발전소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터빈이 들어가게 된다면 수소 터빈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탄소를 배출하는 LNG를 사용하지만 한 향후 6년 정도에서 6년 이상 지나면 수소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이 에너지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탈탄소에 이제 집중을 한 그런 CFE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2023년에 1630억 킬로와트시, 그 다음 2025년에 2860 킬로와트시로 75%가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뭐 2860억이니까 엄청 크겠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 여기를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력 소비량 순위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지금은 아마 소비량 전력들이 다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때 1위가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의 총 이 1년 동안에 2021년 기준으로 소비 전력이 테라와트십니다. 이 단위는 3,869 테라와트십니다. 근데 아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체 생산량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30억 킬로와트십니다. 키로에서 메가로 가는데 1000이 곱해지고요. 메가에서 기가로 가는데 1000이 곱해지고요. 기가에서 테라를 가는데 1000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 곱하고 또 1000 곱하고 1000 곱했을 때 이렇게 테라와트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10억입니다. 그래서 163 테라와트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광 비중이 163 테라와트시인데요. 자, 전체 비중을 얼마나 차지할지 미국이 전체 3,869에서 163 테라와트시면 1% 10%가 이제 386이고요. 거기서 절반이 190이네요.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전력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신재생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태양광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올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요. 그중에 지금 해상풍력 제외하고는 태양광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5% 이상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꼭 저렇게 이 수치만 비교하면 미국이 규모가 워낙 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적게 하는데 쟤들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비중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태양광 에너지를 지난 정부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력이 많이 올라왔으니 해상 풍력에 대해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의 현 상태고요. 태양광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낮과 밤의 출력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낮에 생산했던 전기를 다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 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하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지 않다면 이 낮에 아무리 많은 전력을 생산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에 갑자기 이제 뭐 우리 일반인들은 자겠지만 공장을 돌리는 그 공장들은 계속 밤에도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3교대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들을 저 태양광으로 어떻게 보급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신하는 에너지가 지금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 대만과 독일은 LNG로 하고 있고 그 LNG로 해봤자 알리백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에 이 같이 이용을 하자라는 것이
의연인 거죠. 굳이 잘 멀쩡하게 있는 원자력 발전을 다 없애버리고 LNG를 굳이 늘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증가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46기를 준비 중이고요.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소비하니까 그만큼 기저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원자력 발전 46기면 여러분들 한 개 1400메가와트급이면 1.4기가와트 곱하기 46이면 벌써 한 70기가와트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지금 에너지원을 중국이 보급을 하고 있고 이 규모로 보았을 때 차지하는 비중을 선택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태양광이 뭐 몇 기가와트 늘어났는데 중국은 몇 기가와트가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처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올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방향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전 10기를 짓는다고 하면 저도 좀 너무 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적절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이제 6기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산업부의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소식이 될 거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혁신형 SMR에 대해서 기술 지주사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지주사를 세워서 추후에 이 혁신형 SMR이 개발 완료되었을 때 그 기술권을 누가 몇 퍼센트 가질지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 일찌감치 이제 이 회사를 세워서 미리 정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료와 그런 분쟁 협상 등을 하자, 지금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SMR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같고요. 이 기술 지주사가 나중에 이제 지분을 어떤 기업들에게 주냐 하면 한수원, 그 다음에 한전연료, 한전기술, 그죠? 그러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혁신형 SMR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SMR 개발이 2026년까지로 되어 있더라도 2026년, 27년까지 되더라도 사실 건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원자력 발전은 10년, SMR은 2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5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또 이 SMR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자력 발전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LNG도 넣고 원자력도 넣고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를 빼자는 것도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넣고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출력 조절이 어려우니 출력이 들쭉날쭉하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쓰자라는 것이고 그걸 나머지를 LNG로 다 채우자니 LNG에 대한 가격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가격 변동에도 무디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도 무딘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다음 주에는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1월 말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소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